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18번째 이야기. 소하가 대궐로 달려들어와 여황후에게 사실을 대로 품고하니 여황후가 크게 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상께서 원정의 길에 오르실 때에 승상과 나를 은밀히 불러 한신의 동태를 각별히 감시하라고 엄명을 내리신 일이 있지 않소. 한신이 진희에게 밀사를 보낼 정도로 모의가 분명하다면 승상은 한신을 신속히 처치해 주시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소하는 그로부터 며칠 후 아무도 모르게 곡중에서 진이와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죄수 한 명을 끌어내다가 목을 잘랐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나무 상자에 넣어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황제께서는 진이를 완전히 정벌하시고 진이의 수금을 서울로 보내셨다. 이로써 전쟁은 완전히 끝났기에 내일 아침에는 승상부에서 경축식을 거행할 테니 만조 백관들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오. 하는 통고문을 훈신들에게 모조리 돌려놓았다. 한신에게도 통고문을 보냈으면 말할 것도 없다. 한신은 그 통고문을 받아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진이가 그렇게도 어이없게 패망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경축식에 참석할 경황이 없어서 집에 눌러 있노라니까 소하가 특사를 시켜 편지를 보내왔다. 오늘 같은 경축 행사에 국가의 원로인 장군이 참석을 아니하시면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돌아오시는 대로 장군에게 특별 보상을 내리시겠다는 기별이 왔으니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의 경축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주시죠. 소하. 한신은 소하의 편지를 받아보고 우선 마음을 놓았다. 비밀이 탄로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승상 소하는 평소에도 자기를 무척 아껴주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소하가 그처럼 호의를 보여주는데 끝까지 참석을 아니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아 한신은 내실로 들어와 부인에게 말한다. 자, 입고를 해야겠으니 새 옷을 내주시오. 소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이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예? 아니 일전에 황제가 원정을 떠나실 때도 병을 빙자하여 전송조차 안 가셨던 당신이 오늘은 무슨 까닭으로 입고를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소씨 부인은 예감이 좋지 않았던지 남편의 입고를 적극 반대하면서 이렇게도 말했다. 여황후가 섭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당신은 병을 빙자로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오늘따라 갑작스럽게 입고를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한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한다. 승상이 오늘의 경축 행사에 꼭 참석해달라는 간곡한 친서를 보내왔으니 승상의 체면을 보아서도 아니갈 수가 없는 일 아니오. 더구나 황제는 돌아오는 길로 나에게 특별 보상을 내리겠다니 전지까지 보내왔다고 하니 암만 해도 오늘은 입고를 해야만 좋을 것 같구려. 지혜롭게 그지없는 한신도 특별 포상이라는 미끼에 마음이 크게 흐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소씨 부인은 예감이 너무도 불길하여 또다시 반대하고 나온다.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오늘만은 입고를 아니하셨으면 싶사옵니다. 당신이 입고를 하셔도 여황후가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실 텐데 무엇 때문에 입고를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한신은 웃으면서 마누라를 달랜다. 아이, 여왕후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요. 여왕후는 일국의 아녀제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여. 그가 나를 감히 어쩔 수 있겠어. 매사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이요. 황제가 돌아오시면 나는 다시 득세하게 될 판인데 이 기회를 어찌 놓쳐버릴 수가 있겠어.
한신은 어떡하든지 세상을 다시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이 간절하였다. 그리하여 마누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경축 행사에 참석을 하고야 말았다. 이윽고 축하식이 끝나자 여황후는 내전으로 들어가며 승상에게 명한다. 내가 두 분과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승상은 회음부와 함께 곧 편전으로 들어와 주시오. 한신은 그때까지도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하고 소와와 함께 편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락전 내문으로 막 들어섰을 바로 그 순간 대문 뒤에 숨어있던 40~50여 명의 장사들이 벼락같이 덤벼들어 한신에게 결박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몸부림을 치며 항거하였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 놈들이 나를 포박하느냐? 그러나 아무리 항거를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소아는 한신을 굽어보며 주상같이 꾸짖었다. 장군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장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게요. 여봐라, 황후 폐하께서 특별분과 계실 것이니 죄인을 장락전 계에 꿇어 앉혀 놓아라. 승상소아는 이미 한신이 믿고 있던 소아가 아니었다. 한신은 소아에게 감쪽까지 속은 것을 그제야 깨닫고 눈앞이 캄캄해왔다. 이윽고 한신은 결박을 당한 채 장락전 계하에 꿇어 앉는 몸이 되었다. 한때는 천군만마를 질타하며 유방조차도 우습게 여겨왔던 천하의 명장 한신이었다. 유방은 10만 군사를 거느릴 능력밖에 없지만 자기는 군사를 얼마든지 거느릴 능력이 있다고 다다익선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호언장담했던 불세출의 명작 한신이었다. 그처럼 자신이 만만했던 한신에게 장락전 계하에 결박을 당하고 꿇어 앉아있는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회한 먹구름이 뭉개고 있었다. 이런, 마누라가 그처럼 만류했건만 내가 왜 고집을 부려가며 이 꼴을 했던가? 괴철은 상급 분립을 그처럼 권고했건만 나는 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유방의 그늘로 다시 돌아와 버렸던가? 그러나 아무리 뉘우쳐도 후회는 막급이었다. 이윽고 여황후가 대청마루에 나타나더니 한신을 굽어보며 추상같이 호령을 내린다. 죄인 한신은 듣거라. 주상께서는 그대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무명지사인 그대를 원수로 발탁하셨고 그대의 공로에 따라 제왕에 봉했다가 초왕으로 전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모반을 기도했으므로 황제는 운몽까지 몸속하셔서 그대를 생포해온 일도 있었다. 그때의 그대를 마땅히 죽여버렸어야 옳을 것이되 관인 후덕하신 황제는 그대를 죽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회음후라는 관자까지 내려주셨다. 주상은 그대를 그처럼 사랑하셨건만 그대는 성은을 배반하고 진희와 결탁하여 또다시 모반을 기도했으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여황후의 규탄은 균열하기 그지없었다. 한신으로서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을 막론하고 자신의 죄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한신은 머리를 들며 아랜다. 신은 진이와 결탁하여 모반을 기도한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증거가 있거든 보여주시옵소서. 여황후는 한신을 노려보며 다시 꾸짖는다. 그대가 아무리 죄상을 부인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대는 호상이라는 신복 부하를 시켜 진희에게 밀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한신은 끝까지 부인할 생각에서 말한다. 누구한테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오나 신은 진이에게 밀서를 보낸 일이 전혀 없사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리라. 나에게 그 사실을 밀고 한 사람은 그대의 신복 부하인 사공저였다. 그래도 부인하겠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리고
전후의 삼족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주살하여라. 한신은 형장으로 끌려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나는 상급분립하라는 괴철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가 어느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몸이 되었구나. 이것도 나의 운명이던가. 천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천하의 영웅이었던 한신은 회한에 눈물을 뿌리며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니 그날은 대한 11년 9월 11일이었다. 한신이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 1월은 광채를 잃은 듯 천지가 갑자기 어두웠고 산과 들이는 검은 안개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한신이 주살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백성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유, 한신 장군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영원 불멸의 공로를 세웠건만 그 소와 승상은 그 점을 생각했으라도 여황후에게 왜 특사를 내리도록 풍부하지 않았던가 하고 승상소화를 은근히 나무라기까지 했던 것이다. 아무러나 전하에서 천군만마를 마음대로 주름잡던 천하의 명장 한신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일개 여자에 불과한 여황후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 못할 시비극이었다. 한신이 주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제는 안도와 비통으로 얼룩진 눈물을 뿌리며 혼자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까운 명장이 죽었구나. 한신 같은 명장은 전국에도 없었거니와 좌우에도 다시는 나오지 못하리로다. 대한 11년 10월 어느 날 회남왕 영포는 문무제신들과 함께 망강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하여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무렵에 양나라에서 남포라는 사람이 찾아와 대왕마마, 양왈 팽월 장군께서 역적으로 몰려 한제의 손에 무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영포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요? 팽월 장군이 역적으로 몰려 참사를 당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남포는 팽월이 죽게 된 연유를 자상하게 알려주고 나서 끝으로 이런 경고를 주었다. 대왕은 한신 장군이나 팽월 장군과 함께 한제가 천하를 통일할 때 3대 공신이옵니다. 그런데 한신 장군과 팽월 장군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미 참살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는 대왕이 화를 입으실 차례니 각별히 경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영포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한제가 공신들을 추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한신 장군과 팽월 장군이 무슨 역모를 했다고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린단 말이오. 유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 영포는 크게 놓아여 20만 이하 부대에 긴급 출동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부 비혁이 출반주하며 아랜다. 대왕마마, 군사를 발동시키려면 천시와 지리의 묘를 얻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기어코 군사를 발동시키려거든 조나라와 연나라에도 경문을 보내시와 산동을 근거지로 하고 협동작전을 펴도록 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출병했다가는 반드시 패하게 되시옵니다. 아무리 그렇기로 한신과 팽호를 역적으로 몰아치겼다면 유방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비혁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대왕마마, 유방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장량과 진평 같은 모사도 많고 번개와 관영 같은 용장들도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옵니까? 영포는 비혁의 말에 비가 비위에 거슬렸는지 벼락 같은 호통을 친다. 이 비겁한 놈아, 너는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아? 유방은 이미 늙었어 맥을 못 쓰게 된 인간이다. 한신과 팽월이 없어진 이 판국에
나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다고 그런 못난 소리를 하느냐? 나 혼자서도 능히 유방을 때려눕힐 자신이 있으니 두고 보라고. 영포는 비역을 여지없이 매도하고 나서 20만 군사를 기어코 출동시키고야 말았다. 영포는 반란을 결심하고 군사를 일으키자 유방의 영토를 가까운 지방에서부터 모조리 빼앗아버릴 생각에서 우선 이웃에 있는 초나라부터 쳐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장 유가를 죽이고 초왕 유교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오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다시 채나라로 진격하니 모든 나라들이 소란해지기 이를 데 없었다. 유방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해남한 영포가 반란을 일으켜오고 있다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어. 중신들은 입을 모아 대답한다. 영포가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기로 폐하께서 직접 정보를 나시게 되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사옵니다. 그러나 유방은 상대가 영포인지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자 여호무 등공이 출반주하며 아랜다. 지금 신의 집에는 설공이라는 손님이 한 분 와 있사온데 그는 일찍이 초나라에서 영윤벼슬까지 지낸 사람으로 지혜도 많고 지략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더니 혼잣말로 풀벌레 같은 친구가 반란을 일으켰다 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미루어 보면 설공은 영포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하니 폐하께서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공이라는 사람을 지금 곧 이리로 모셔오도록 하오. 설공은 어전으로 불려나오자 유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영포가 만약 상계를 쓴다면 산동 지방만은 영포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계를 쓰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하계를 쓴다면 조금 더 염려할 바가 없사오니 그때는 마음 놓고 낮잠이나 주무시도록 하시옵소서.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유방으로서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귀공의 말씀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오. 그러자 설공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영포가 만약 오나라, 초나라, 제나라, 노나라 등을 점령하고 나서 연나라, 조나라 등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면 산동 지방은 영포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계는? 유방의 질문에 설공이 다시 대답한다. 만약 영포가 오, 초, 한, 위 등을 점령하고 나서 성고성과의 통로를 튼튼하게 막아버리면 그 후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온데 그것이 바로 중계이옵니다. 유방은 자신도 모르게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는다. 하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설공이 다시 대답한다. 영포가 만약 오나라와 채나라만 점령하고 월나라를 소중하게 여겨 군사를 장사로 돌려버린다면 그때는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을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계인 것이옵니다. 귀공이 생각하기에는 영포가 어떤 계략을 채택할 것 같소이까? 설공은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대답한다. 제가 짐작하기엔 영포는 모르면 모르되 반드시 하계를 채택하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그 이유는 영포는 본시 여산의 산적 출신으로서 신모원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쩌다 운수가 좋아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함부로 날뛰는 것이옵니다. 그런 제가 어찌 그 복잡한 상계나 중계를 쓸 수 있으오리까?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석에서 설공에게 천호장의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몸소 3군을 거느리고 정복의 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기수라는 곳에 일단 진을 치고 적정을 알아보니 영포는 오나라와 채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지금은 50리쯤 떨어져 있는 옹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공이 예언한 대로 영포는 하계를 쓰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유방은 크게 기뻤다. 그리하여 왕릉을 선봉장으로 삼고 관영과 주발은 뒤에서 따라오며 진격하게 했다. 영포가 그 사실을 알고 마주 달려나온다. 왕릉은 영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외친다. 영포는 듣거라. 그대는 본디 여산의 산적이 아니었더냐? 어쩌다가 왕이 올라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어쩌자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의 칼을 더럽히려고 하느냐? 영포는 크게 놓아여 욕설을 마구 퍼붓는다. 아이 놈아, 너는 본시 태연에서 술이나 퍼먹던 불안당이 아니었냐? 나는 내 힘으로 오늘의 지위를 쌓아올린 대왕이로다. 유방은 간약하기 짝이 없어서 한신과 팽월 같은 공신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으니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니겠냐? 자, 너도 유방의 손에 죽고 싶지 않거든. 나와 힘을 합해 유방을 때려부수자. 그 길만이 너도 살고 나도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 왕릉은 영포를 설득해보다 못해 마침내 장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영포도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며 마구 덤벼들어 싸움은 정면으로 전개되었다. 두 장수는 글자 그대로 용호상박이었다. 잠검과 철퇴가 불꽃을 튀기며 일진일퇴를 하기를 무려 30여 합. 마침내 왕릉이 힘에 붙여 칼 쓰는 속도가 둔화되어 오자 이번에는 주발과 관영에 달려나와 좌우에서 협공으로 가세하였다. 그러자 영포의 진영에서도 남포가 많은 군사들을 몰고 나와 영포를 돕는 것이 아닌가. 싸움은 한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영포의 기운이 점점 쇠진해 옴을 보자 이번에는 유방이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를 몰아쳐 나오며 파상 공격을 퍼부어댔다. 영포는 그제야 마지못해 남포와 함께 말머리를 돌려 쫓기기 시작한다. 저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몰살시켜라! 유방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맹렬히 추격하였다. 남포는 쫓겨 달아나면서도 팽월 장군이 유방의 손에 죽은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팽월 장군이 누명을 쓰고 유방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 기회에 유방에게 주인의 원수를 갚아드려야 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남편은 쫓기다 말고 나몰 그늘에서 숨어서 활을 메워들고 유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유방이 눈앞에 나타나자 남포는 유방을 향하여 화살을 사정없이 쏘아갈겼다. 유방은 바른편 어깨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대장들이 추격을 멈추고 불이 나게 달려와 유방을 일으켜 세운다. 부랴부랴 진중으로 모시고 돌아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니 불행 중 다행 중에도 중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방은 이를 갈며 장수들에게 말한다. 영포란 놈은 내가 중상을 입은 줄 알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 기회에 영포를 철저하게 때려 부수도록 해라. 그러나 진평이 출발주하며 아랜다. 아차, 당장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잠자코 있으면 영포는 폐하께서 중태에 빠지신 줄 알고 자기 편에서 먼저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철저하게 때려 부셔야 합니다. 유방은 진평의 계교에 감탄에 맞이하며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자, 그러면 영포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조참은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장사로 가서 적의 양도를 차단해버려라. 그리고 관영은 2만 군사를 거느리고 유관으로 가서 영포의 가족들을 납치해오고 기통과 주발은 3만 군사를 거느리고 회강으로 가서 적의 도광에 대비하고 있으라. 한편 영포는 유방이 피렁고 보복전을 전개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게 방비태세를 물실 셀 틈 없이 갖춰놓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방은 며칠이 지나도 싸움을 걸어오지 아니하므로 영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기 보복전을 걸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유방은 어쩌면 전상으로 중태에 빠져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지에 쳐들어가서 철지 때려 부숴야 할 게 아닌가? 영포는 그런 생각이 들자 3군의 부랴부랴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자 남포가 아랜다. 유방에게 화를 쏜 사람은 저 자신이온데 유방은 결코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은 필시 엉뚱한 계략을 쓰고 있는 듯 싶사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계략을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은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옵니다. 영포는 남포의 충고를 옳게 여겨 적의 동태를 알아보려고 군사들을 보내 일부러 집적대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집적거려도 항구는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할 뿐 대항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두고 집적거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므로 영포는 마침내 자신이 생겼다. 이렇듯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유방은 병석에 누워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오늘 밤을 기해 총 공격을 퍼부어 적을 일구에 괴멸시켜버리자. 그러나 남포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가난다. 유방의 모사인 진평은 위기가 귀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남포 입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마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더니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영포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한다. 이놈아, 뭐가 어째서 큰일이 났단 말이냐? 허둥거리지만 말고 분명하게 알려라. 비마는 몸을 벌벌 떨며 아랜다. 대왕마마, 적장 기통이 후방으로 우회하여 우리의 본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영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하게 묻는다. 뭐야? 저기 우리의 본진을 점령했다고? 그게 사실이냐? 그뿐이 아니옵니다. 적장 집안은 회강을 점령하였고 적장 관영은 육안으로 달려가 대왕의 가족들을 송두리째 납치해 갔사옵니다. 가족들이 납치되었다는 소리에 영포는 전신을 와들와들 떨었다. 뭐야? 놈들이 나의 가족을 송두리째 납치해 갔다고?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또 있사옵니다. 이놈아, 뭐가 또 있단 말이야? 지체 말고 어서 말해. 영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비마가 몸을 떨며 다시 아랜다. 적장 조참이 장사에 진출하여 우리의 양도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싸우고 싶어도 군량이 없어 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태가 급골이 되었으니 이제는 군사를 전면적으로 철수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영포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벼랑간 저 멀리 숲속에서 번쾌가 군사들을 질풍같이 몰아쳐 나오며 영포는 듣거라. 너는 지금이라도 깨끗이 항복하여 주상에게 용서를 받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목숨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벼락 같은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영포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어차피 이판사판 가족까지 납치된 이 판국에 항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영포는 죽음을 각오하고 번쾌에게 덤벼들었다. 두 장수가 불을 뿜는 혈전을 거듭하기를 무려 50여 함. 싸움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나라 군사들은 사방에서 자꾸만 모여들고 있었다. 영포는 마침내 100여 개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강을 건너 오나라로 쫓기기 시작하였다. 오나라 성주 오예와는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러나 오예는 사냥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오예의 조카 오성이 영포를 사랑방으로 맞아들여 묻는다. 대왕께서는 아무 예고도 없이 벼랑간 무슨 일로 내림하셨습니까? 영포는 유방과 싸우다 쫓겨 오게 된 사유를 솔직히 말해주고 나서 난 당분간
이곳에 피신이 있다가 자네 아저씨와 힘을 합하여 유방을 때려 부시기로 할 테니 자네는 그리 알고 있게. 하고 말했다. 오성은 그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역적놈을 집에 숨겨두었다가 유방에게 발각되는 날이면 우리 일가족도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될 것이 아닌가. 역적으로 몰려 죽느니 차라리 영포를 주여 그의 수급을 유방한테 갖다 바치면 우리 가문의 커다란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이 아닌가. 오성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아저씨가 돌아오기 전에 영포를 숫제 죽여버릴 결심을 먹었다. 그리하여 영포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내일이나 돌아오시게 될 테니 오늘 밤은 술을 드시고 편히 주무시도록 하시옵소서. 영포는 워낙 두지를 불사하는 주어였다. 게다가 마음이 몹시 울적한 판인지라 오성이 권하는 대로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영포는 술이 몹시 취하자 납치되어 간 가족들 생각에 새삼스레 간절하여 울면서 술주정을 하였다. 유방이란 놈, 어제 죽어보자. 이놈이 내 가족을 납치해갔으니 나도 언젠가는 내 놈의 가족을 납치하다가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오성은 그럴수록 위로하는 말을 들려주며 자꾸만 술을 권했다. 이윽고 밤이 삼경이 되자 영포는 곤죽이 되어 옆으로 고꾸라지더니 정신없이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오성은 이때다 싶어 40여 명의 역사들을 동원하여 영포의 경호병들부터 모조리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영포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렸다. 오성은 이렇게 영포의 수급을 손에 넣자 곧 한진으로 달려가 유방에게 면회를 요청하였다. 군인이 역적 영포의 수급을 가지고 왔으니 황제께 직접 헌상하게 해주시오. 유방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성을 만나려 하였다. 그러자 진평이 가난다. 영포의 수급은 신이 검증할 터이니 폐하께서는 영포의 수급을 직접 보지는 마시옵소서. 유방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말한다. 아니 왜 영포의 수급을 못 보게 하는 것이오? 영포는 워낙 당세의 효장으로서 깊은 원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수급에는 반드시 도끼가 서려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직접 보시면 신기를 상하시기 쉬우시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매우 고맙소이다. 그러나 역적의 수급을 확인하고 싶으니 내 눈으로 꼭 봐야 하겠어. 유방은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영포의 수급을 직접 보고야 말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영포의 수급이 얼마나 험상궂었던지 유방은 그로부터 사흘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다. 아무래나 유방은 오성의 공로를 크게 찬양하여 즉석에서 오성에게 건충우라는 파격적인 관작을 내려줬다. 그리고 오성의 숙부인 오예를 강하수회로 영전시키고 자신의 친척인 유비를 오왕에 봉하여 강동 일대를 견고하게 수비하게 하였다. 유방은 장량이 종남섬 속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부터는 마음이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지주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매사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심정이었다. 마음이 그토록 허전하고 보니 건강도 제대로 유지될 턱이 없었다. 몸이 불편할 때면 따뜻한 간호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법이다. 유방은 몸이 괴로워오자 여황후가 있는 장락궁에는 일체 들르지 아니하고 숫제 척비가 거처하는 서궁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여황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영황후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상의한다. 황제가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서궁에만 머물러 계시니 자세한 사정을 알 길이 없구나. 그러다가 벼랑간 돌아가시는 날이면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걱정스럽구나. 뒤처리도 문제지만 여황후로서는 남편이 척시부인의 치마폭에만 감싸여 있는 것이 괘씸하고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궁녀들이 입을 모아 대답한다.
정중에 계신 폐하께서 본궁을 버리고 서궁에만 머물러 계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마마께서는 특별 분부를 내리시와 태자로 하여금 관영, 주발 등의 원로 대부를 대동하고 서궁을 방문케 하여 황제 폐하를 장락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시옵소서. 법도상으로 보아도 황제께서 장락궁을 버리고 서궁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옵니다. 씨앗 싸움을 구경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일인지라 궁녀들은 열을 올려가며 여황후를 부치게 됐다. 여황후는 궁녀들의 말을 옳게 여겨 태자로 하여금 관영과 주발을 거느리고 서궁으로 가서 황제를 장락궁으로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유방은 태자와 원근 대부들의 말을 좀처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장락궁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하다. 당분간은 여기서 병 치료를 하기로 하겠다. 병이란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속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태자가 황제를 모셔가는 데 실패하고 돌아와 여황후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성미가 사나운 여황후는 길길이 날뛰며 큰 소리로 외친다. 아니 뭐야? 황제가 계집년에게 정신이 빠져도 분수가 있지. 척비의 치마폭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겠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떤 일이 있어도 황제를 기어이 장락궁으로 모셔와야만 한다. 여황후는 입술을 깨물며 오랫동안 대책을 강구하다가 문득 태자를 비롯하여 여택, 심익이, 번쾌 등 세 측근들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당신네들은 지금부터 서궁으로 가서 어떤 수단을 써서더라도 황제를 장락궁으로 모셔오도록 하오. 만약 황제가 환궁을 거절하시거든 당신네들은 황제를 모셔올 때까지는 서궁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오지 마시오. 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어. 여황후의 분노는 극처럼 극도에 달했던 것이다. 네 사람은 서궁에 당도하자 복순문 밖에서 아련을 신청하였다. 유방은 태자 일행이 또 찾아왔다는 정가를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나를 장락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우가 배후에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음이 분명하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척비가 울면서 호소한다. 폐하께서 신첩을 버리고 장락궁으로 돌아가시면 신첩은 여후의 손에 죽게 되어 천안을 다시는 배울 수 없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척시 부인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만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줄 테니 조금 더 걱정 마라. 그리고 태자 일행을 병실로 불러들여 만났는데 그때 유방은 몸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처남인 여택이 유방에 큰 절을 올리며 아랜다. 성상께서는 몸이 너무도 쇠약해지셨사옵니다. 젊은 부군과 오랫동안 같이 계셔서 건강이 악화된 것이 분명하오니 하루속히 장락궁으로 환궁하시와 조용하게 정양을 하도록 하시옵소서. 병이 악화된 책임을 노골적으로 척시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투였다. 척비는 너무도 억울하여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반박은 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노라니까 이번에는 모사 심익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 효성이 지극하신 태자를 비롯하여 만조 백관들이 한결같이 폐하의 황궁을 고대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폐하께서는 하루속히 황궁하시와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야 하옵니다. 심익이 역시 유방의 병이 악화된 책임을 은연중에 척시 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투였다. 유방은 여태까 심익의 충고가 모두 역겹게만 들렸다. 척시 부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유방 자신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은 유방은 장락궁으로 가서 보기 싫은 여황후에게 들벗기기보다는 서궁에서 척시 부인의 따뜻한 간호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번쾌가 벼랑간 얼굴을 실룩거리더니 문득 단판이라도 하듯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폐하, 신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폐하께서는 필부로 몸을 일으키셔서 진나라와 초나라를 모두 정벌하시고 이제는 만승천자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업을 완수하시는 동안 여황후는 폐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셨던 것이옵니다. 조광지처 불화당이라는 말이 옛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여황후에게 의리를 저버리시고 척시 부인과의 애정만을 연연해 하시옵니까? 권쾌가 그토록 강경하게 나오니 유방도 그 이상은 고집을 부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경들이 나의 황궁을 갈망한다면 내 어찌 끝까지 고집을 부리리요?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황궁하기로 할 테니 오늘은 일단 물러들 가오. 유방은 어쩔 수 없어 황궁을 승낙했지만 여호의 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태자 일행이 일단 돌아가고 나자 유방은 척시 부인을 가까이 불러 얼굴을 쓰다듬어주며 고백하듯이 말한다. 내 일찍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온 여인은 오직 너 한 사람뿐이었다. 여우는 조광지처로서 전공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녀는 성품이 워낙 강맹하여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가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다가 양같이 온순하고 진실한 너를 만났으니 내 어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겠느냐. 유방의 고백은 거짓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정작 진심으로 사랑해온 여인은 오직 척시 부인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다. 유방은 척시 부인을 그토록 사랑해왔었고 척시 부인 역시 유방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왔었다. 유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여겨왔던 그녀였다. 그런데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와서 유방이 느닷없이 사랑을 고백해왔으므로 척시 부인은 이 어른이 혹시 돌아가시려고 유언을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어 가슴이 애오는 것만 같았다. 폐하, 신첩이 어찌 폐하의 각별하신 은총을 모르오리까? 내일은 장락궁으로 환궁하실 날이오니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마시고 편히 주무시도록 하시옵소서. 신첩은 오직 그 일만이 모든 소망이옵나이다. 척시 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유방의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고 이불을 감싸주기도 하였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방은 땅이 꺼질 듯 큰 한숨을 쉬고 나서 말한다. 고마운 말이로다. 네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천상천하에 누가 있겠느냐. 내 비록 천하를 얻었다 하되 죽고 나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겠냐. 그러기에 나는 죽을 때까지 네 곁에만 있고 싶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이 하도 분분하여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황공을 해야 하겠다. 척시 부인은 이를 악무로 슬픔을 씹어삼키고 나서 대답한다. 폐하, 신첩은 폐하의 심금을 다 알고 있사오니 아무 말씀도 마시고 편히 주무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래, 고마운 말이로다. 그러나 네 곁을 떠나기 전에 꼭 한 가지 당부해야 될 일이 있다. 당부라는 소리에 척시 부인이 눈을 커다랗게 뜨며 반문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들려주시옵소서. 유방은 한동안 숨을 가다듬다가 속삭이듯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내가 죽고 나면 황후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를 떠나거든 너는 아무도 모르게 여의가 있는 한단으로 피신을 가도록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신변에 어떤 참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명심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해라.
유방으로서는 최후의 애정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척시 부인은 사무쳐 오르는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어 유방의 입을 위해서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울부짖었다. 폐하께서 생존해 계시는 한 신첩은 장안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을 생각이 없나이다. 사실 척시 부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살아있는 남편을 내버려두고 피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방은 척시 부인의 알뜰한 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말한다. 네 심정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장락궁으로 돌아가면 너를 다시 만나보긴 어려울 것 같구나. 서로 만나보지도 못할 바에야 장안에 남아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 여의한테로 피신을 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척시 부인은 울면서 도리질을 하였다. 안 되옵니다. 설사 폐하를 직접 만나뵙지는 못해도 신첩은 폐하와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스럽사옵니다. 피신하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유방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척시 부인의 운명이 점점 걱정스러워졌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면 너는 피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넌 피신조차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여우가 그 무서운 계집이 너로 가만 놔두겠냐? 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폐하의 하늘 같으신 은총에 가슴이 메어오는 것만 같사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설사 황후의 손에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폐하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은 장안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아니하겠사옵나이다. 유방은 그 이상 어쩔 수 없는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었다. 네 결심이 그처럼 확고부동하니 이것도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운인가 보구나. 그러면 그 얘기 그만하자. 내가 가슴이 답답하니 내 손으로 내 가슴을 좀 쓸어다오. 척시 부인이 가슴을 쓸어주자 유방은 몹시 지쳐있는 듯 이내 잠이 들었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나의 마지막 봉사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척시 부인은 설움이 폭받쳐 올라 뜬 눈으로 밤을 새어가며 남편의 가슴을 마냥 쓸고 있었다. 다음날 유방은 만조백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복년유에 누워 장락궁으로 향했다. 많은 시인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척시 부인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서궁 담장 밖으로 몸을 기대고 서서 멀어져가는 복년을 눈물로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유방이 장락궁 내전에 자리를 보존하고 눕자 여황후는 신바람이 나는 듯 시정들을 별실로 불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황제께서 황궁하셨으므로 청녀가 이제는 아들한테로 도망을 갈지 모른다. 그년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엄격한 감시를 하라. 그리고 서궁에서 많은 의원들이 황제를 따라온 모양인데 그 자들을 모조리 내쫓아라. 명의를 따로 불러와야 하겠다. 유방이 중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척시 부인에게 있는 듯한 말투였다. 여황후가 진평에게 묻는다. 명의가 어디 있는지 진평 대부는 명의를 빨리 불러오도록 하시오. 진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여기서 산속으로 200리쯤 들어가면 역양이란 명의가 있사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치료하시면 반드시 신효가 있을 줄로 아뢰옵니다. 여황후는 사람을 급히 보내 역양을 불러오겠다. 역양은 진찰을 신중히 해보고 나서 유방에게 품한다.
폐하의 병은 결코 못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소생의 약을 한 달만 잡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사옵니다. 유방은 그렇잖아도 자기가 데려온 의사들을 모조리 쫓아보낸 여황후의 처사가 몹시 비위에 거슬렸던 판인지라 역양의 말을 듣기가 무섭게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른다. 너는 어느 산골에서 굴러먹던 돌팔이 놈이냐? 나는 한 자루의 금으로 천하를 얻을 만큼 천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떠나서 나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거든. 너 같은 돌팔이가 감히 어느 앞이라고 병을 고치더니 어쩌니 하고 되먹지 않는 수작을 하고 있느냐? 꼴도 보기 싫다. 썩 물러가거라. 역양은 혼비백산하여 어전에서 사라져버렸다. 유방은 이미 각오한 바가 있는지 그날부터 약도 먹지 않았다. 그는 서궁에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 그렇게도 가슴에 사무쳤던 것이다. 유방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자 여황후는 만일의 경우에는 대권을 자기가 장악할 욕심이 생겼다. 그리하여 유방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보았다. 폐하, 소화 승상이 건강이 좋지 않아 하야하겠다는 말이 있사옵는데 만약 소화가 사임하면 승상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방은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소아가 기어코 승상의 자리를 내놓겠다면 조참을 승상에 임명하도록 하오. 하고 대답한다. 여황후가 다시 묻는다. 조참 이외에 승상이 될 만한 인물로 또 누가 있사옵니까? 유방이 다시 대답한다. 그 다음에 적임자는 왕릉이요. 그러나 왕릉은 지혜가 다소 부족한 편이므로 왕릉을 승상으로 등용하려면 진평을 보필자로 곁들여줘야 하오. 그렇다면 진평을 직접 승상으로 등용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진평은 지혜롭긴 하나 나라를 혼자라 다스려 나갈 만한 도량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야 하오. 유방은 수많은 인물들을 수족처럼 써오며 천하를 통일하는 데 성공한 위인인지라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여황은 유방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남편이 죽고 나서 대권을 장악하게 되면 유방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겠기 때문이었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여황후는 다시 묻는다. 그럼 주발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옵니까? 유방이 대답한다. 주발은 믿음직스럽긴 하지만 학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유씨 일가를 위해서는 주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요. 그렇담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있사옵니까? 여황후가 끈질기게 물어보니 유방은 그제야 무슨 눈치를 챘는지 벼랑간 짜증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에참, 그 다음은 당신이 아빠 아니오. 내가 죽으면 태자가 나의 뒤를 이어갈 것인데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가지시오? 여황후는 그제야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황태자 영이 병문안으로 오자 유방은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유언처럼 말했다. 난 이번에는 암만 해도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태자인 네가 워낙 인후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것이니 그 점은 마음이 든든하구나. 태자야,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태자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잡고 서름을 씹어삼키며 아랜다. 아바마마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어서 분부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마운 말이로다. 유방은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들의 손을 새삼스레 잡아 흔들며 조용히 말한다. 내게는 여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지 않느냐. 내가 죽고 나면 그들 모자의 운명은 순전히
네 손에 달려있게 된다. 너희 어머니는 그들을 몹시 미워하지만 나로서는 그들 역시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마누라로다. 애비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겠냐? 자, 너는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조왕 모자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임정의 눈앞에 다가온 마지막 순간에도 유방은 여의와 척시 부인의 운명이 그렇게도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태자는 유방의 손을 움켜잡고 맹세하듯 말한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바마마의 은혜와 동기간의 정의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소리까? 그 점은 아무 걱정 마시고 속히 병이나 치료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니로다. 난 이미 천명이 다 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유언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유방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어 버리니 때는 대한 12년 4월 갑진일이었고 보령은 63세였다. 그리고 새로 보위에 오른 해제는 유방을 한고조라는 존호로 부르게 하였던 것이다.